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환경과학원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나타나겠다며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는 등 건강관리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부일부와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는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황사는 강한 바람에 실려 내일 모두 사라지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4.5도입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0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때 했던 첫 번째 정책 다짐, 다중 피해 안전 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반드시 찾아내 처벌하고 사고의 원인까지 규명해서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수사 지원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이었죠. 세월호 가족은 대통령이 지시하고 책임지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전면 재수사 요구를 염두에 둔 공약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약속을 한 장관은 그만두었고요. 약속만 남은 셈이지요. 그런데 검찰이 이제 와서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게 되면 조국 전 장관의 공약, 다중피해 안전사고 수사를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계속 검찰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그 입에서 그 말을 내뱉기 전에 다중피해 안전사고의 대표적 사례인 세월호 참사 수사에 대한 반성이 우선 아닙니까, 검찰? 해경 123 정장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못 본 척했던 수사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쥐고 있던 때, 그때 검찰의 실상입니다. 축소, 은폐, 조작 수사였음을 우선 인정해야지요. 그리고 반성하고 전면 재수사해야지요. 조국 전 장관 일가를 털든 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그것도 수사하다가 덮었지요. 실무 책임자 하나 외국으로 튀었다면서 말입니다. 지금 분노한 국민 중에는 검찰 조직 자체를 없애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추 전담 인력을 변호사로 충원해서 기간제로 운영해도 충분히 검찰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검찰 눈에 들보부터 볼 때입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은데 오늘 오프닝에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네, 불편하신 분들께는 우선 양해 말씀을 구하고요. 자, KBS 1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생방송 현장 바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오늘도 7시까지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자, 뉴스 505 함께 하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추워졌어요, 많이? 네, 추워졌습니다. 네. 이제 11월이 내일 모레네요, 정말. 네, 11월 네. 내일 모레인데 네. 네, 더우신가 보네요.
네, 저는 아직도 땀이 납니다. 네. 저도 오늘 괜히 외투를 걸치고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낮에 좀 더웠어요. 네, 낮에는 좀 덥더라고요. 일교차가 있는 날씨.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첫 번째 뉴스 뭡니까? 네,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법을 12월에 부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원래 오늘 부의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그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이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 검찰개혁 법안 4건의 네. 이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 3일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심사를 충분히 해야 한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실상 법사위 수기 기간을 둬야 한다라는 이 바른미래당 쪽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쪽은 검찰개혁 법안의 이 소관 상임위가 사실상 법사위이기 때문에 이 법사위 심사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또 바른미래당은 이에 반발을 했고요. 네. 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애초에 불법 사보임으로부터 비롯이 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희상 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이 검찰개혁 법안 부의를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이 정기국회 자체가 파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이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각종 민생 법안 처리 등을 앞두고 있는데 굳이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라는 것이죠. 한편 이 검찰개혁 법안 본회의 부의가 12월 3일로 결정이 됨으로써 이 기술적으로는 이 선거법 그리고 검찰개혁 법안의 동시 처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예. 이미 법사위로 이관된 이 선거법 개정안은 11월 27일 이 본회의에 부의가 될 예정이고요. 네네. 또 이제 검찰개혁 법안은 12월 3일 날 올라가는 거죠. 네네. 이 부의된 법안은 최대 60일 내에 상정이 안 되면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이 되기 때문에 이 비슷한 시기에 부의가 된 법안들이 동시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무래도 야당 쪽에서는 선거법 개정, 네네. 이것이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한다. 여당은 아니다. 이 검찰 개혁 등 이 법안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 입장인데 문희상 의장이 아주 정치적 묘수를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동시 처리가 가능하게 되니까요. 네. 예전에 김구라 씨가 KBS 2라디오 지금은 이제 해피 FM 네네. 김구라의 초저녁 쇼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초저녁쇼. 네. 프로그램 이름이 김구라의 초저녁 쇼였어요. 아, 네네. 이 시간대에 방송이 됐는데 저를 항상 소개할 때 제가 거기 게스트였거든요. 시사평론계의 문희상. 인상이 비슷해서 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삼지창만 들고 있으면 영락없다. 예,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갑자기. 예. 자, 검찰이 오늘 7번째 자체 개혁안을 내놨어요. 네, 이 대검찰청은 앞으로 이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 등 이 모든 사건 관계인이 검찰 조사를 받을 시 이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사 참여 제한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현재 검찰 조사에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피해자나 참고인은 물론 피의자 직전 단계인 피혐의자, 이 피내사자도 이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네네. 검찰에서는 이를 허락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건 관계인의 변호사들도 이 조사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예. 거고요. 또한 그동안 검찰은 증거인멸, 또 공범 도주 우려 등 그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변호인의 참여를 조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제한을 해왔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전 제한을 폐지해서 이 변호인이 위축되지 않고 언제든지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한 이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행해왔던 이른바 이제 몰래 변론, 네, 정식 변호계는 제출하지 않은 채 예. 뒷돈을 받고 이제 사실상 변호 활동을 하는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변호인의 변론 내역을 이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 올려서 오. 네, 검사 및 수사관 등 이 사건 담당자들과 공유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 조사받을 때 변호인이 당연히 동석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렇죠. 어떤 검사는 허용하고 어떤 검사는 허용하지 않고 예 문제가 있었어요. 애초에 그렇게 그 권한을 검사한테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렇죠. 아니 요즘 보니까 경찰에서도 그 변호인을 대동해서 네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네, 그럼요. 네. 당연히 검찰도 그런 개혁에 발맞춰야죠. 예.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그렇죠. 예.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는 발표인 생색을 내는 아닌가 것 같아서 네,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늦은 감이 있어요. 예. 네. 자, 드라카리스님 아무리 셀프 개혁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대단히 순화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순화하는 거니까. 네. 방송에서 도저히 인용할 수 없는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제가 많이 순화한 거예요. 검찰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높은 모양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ELO로 시작하는 닉네임 쓰시는 분, 법대로가 아니라 검찰 입맛대로. 네. 검찰의 맹성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군 인권센터가 이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를 청와대에서 내렸을 가능성을 또 추가로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7년 이 실행 계획이 담겨 있던 이른바 촛불 계엄령 문건에 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던 네. 이 군 인권센터가 이번에는 이 권한대행 체제 당시에 청와대의 해당 문건 개입 정황을 또다시 주장을 했습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이 복수의 제보자 진술에 근거해서 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기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2017년 2월 10일 금요일에 이 소강원 전 기무사 3처장을 불러서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를 했고 예, 예. 심지어 문건을 수기로 작성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조현천 사령관이 한민구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작성을 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었는데 예, 예. 한민구 장관을 만나기 전에 조현천 전 사령관이 별도로 지시를 내렸다라는 것이죠. 네, 네. 이후에 이제 실무자인 모 서기관이 실제로 2017년 2월 13일부터 문건을 작성한 뒤에 이 사흘 뒤인 16일 5장의 자필 문건을 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문건을 읽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이 소강원 전 기무사 3처장에게 이 계엄령 관련 특별 TF를 만들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임태훈 소장은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017년 2월 10일 이 청와대에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날 이 네. 계엄령 보고를 지시한 것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을 만나기 전에 네. 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만났고 이달 이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주체가 청와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임태훈 소장의 주장입니다. 김관진. 네네. 김관진 국방부 장관 지냈고요. 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연이어 국방부 장관 지냈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말기에 이제 국가안보실장으로 네. 갔죠. 또 2016년 10월에 당시에 김관진 실장이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계엄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어요. 네. 저는 사실 계엄령 관련한 논란이 제기됐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6년 11월, 네네. 2016년 11월 태블릿 PC가 발견된 그 다음 달에 추미애 네네.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네. 그렇다면은 당연히 2016년 11월 이전에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의심을 가졌는데 그렇지 않아도 2016년 10월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계엄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면 이게 그림이 맞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예. 2017년에 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만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지시를 가능성이 높은 지시를 내려서 가능성이 높은 또 그런 상황이 또 드러난 거죠. 네. 아울러 이제 군인권센터 측에서는 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이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 예. 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네. 검찰이 이런 진술 그러니까 그 김관진 소장이 그 조현천 사령관을 만나고 그 이후에 그 조현천 사령관이 그 지시를 했던 진술을 이미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한 이 계엄령 문건이 총 10여 종에 이른다면서 네. 검찰은 이 가운데 무엇을 최종본으로 확보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센터 측은 주장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 추미애 대표가 그렇게 바람을 빼지 않았다면은 네네. 이 사람들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뭐 당시 여당과 이제 언론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반발을 했었는데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돌이켜 보면은 좀 간담이 등골이 좀 서늘한 그런 네,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여간 김관진 씨 그리고 또 그 밑에 한민구 씨 이분들 네. 다 지금 한국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현천 씨 그 실무자 하나 외국으로 나갔다고 지금 수사가 중지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뭐 이런저런 뭐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검찰에서 지금 김태훈 소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놓을 게 아니라 네. 지금 재수사에 재수사한 게 들어가야 나아요. 한다. 네. 본인들도 이런- 실상을 잘 모를 거면서. 네네 예. 입장을 좀 밝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했죠? 네, 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이 조국 장관 퇴진, 이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한 광화문 집회를 광화문 10월 항쟁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 평범한 국민의 위대한 저항이라고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10월 항쟁의 뜻을 자유한국당이 깊이 받들고 또 겸허한 마음으로 투쟁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2년 반을 또한 완전한 실패로 규정을 하면서 지난 2년 반 우리 국민의 삶은 상실과 박탈의 시간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모두 가난해졌다라면서 2년 반 내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상 직무유기 대통령이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공정의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고 자유를 회복해서 경제를 다시 살려내고 또 전교조, 귀족노조, 민변등 법피아 등 3대 헌법 파괴 세력과 단절하겠다. 그리고 이 외교 안보를 기본으로 돌리고 이 재정 만능주의와 싸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수처에 반대를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이 민주주의의 독소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2인자로 꼽히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우리와 미국을 동시 비판했다고요? 네, 북한의 인사들이 잇따라 지금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 예.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설정한 그 협상 시한이 올해 말까지다 보니까 올해 말에 좀 가까워지면서 지금 북한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오늘 북한 관영 노동신문에 따르면 이 최룡해 위원장은 제18차 이 비동맹 국가 대표자 회의 연설에서 이 조선반도의 긴장은 이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 때문이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이 남북관계 경색에 대해서도 남조선 당국이 외세 의존 정책과 이 사대적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미국이 우리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되돌릴 수 없게 이 철회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때 이 미국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다라면서 이 선제재 해제 그리고 후 비핵화 주장을 다시 한번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목청 높여서 미국 비난하고 한국 비난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안 주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오늘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 네. 네, 이 IS 지도자를 처단하는 모습을 보는 그런 사진도 공개가 바쁘신 됐습니다. 분이에요 지금. 공사 다망하십니다. 네. 우리 트럼프 각하께서. 예. 게다가 또 우크라이나 스캔들도 있죠. 스캔들 네. 때문에 지금 여념이 없으세요. 예. 자, 이러다가 또 북한이 너무 나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좀 걱정이 됩니다. 대화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압박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한국일보 일면 머리 기사이기도 했는데 네네. 미국이 요청하면 바로 군대를 보내는 조약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이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논의 과정에서 한미 동맹 간 위기관리 대응 범위를 기존의 한반도 유사시에서 이 미국 유사시까지 범위를 넓히자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서 네. 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일보 등의 보도였는데요. 네. 이 한미가 이 최근 전작권 전환 이유를 대비한 이 한미 동맹 위기관리 각서라는 것을 개정하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담긴다라는 것이죠. 이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고 이 미국 유사시까지 범위가 확대가 된다면 이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 시리아 등 중동 문제, 네. 이 남중국해 문제 등 이 한반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지역까지 네. 이 한국군을 파병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최연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서 전작권 전환 후에 이 미국이 위기라고 판단하는 해외 분쟁 지역에 우리 군을 보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다만 관련 논의는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 중이다라면서 확인해 줄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뭐 어쨌건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아직 결정난 건 아니다라고 들어보시면 될 것 논의는 같습니다.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논의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뭐 호르무즈 해협도 그렇습니다만은 남중국해 이게 사실 미중 갈등의 그 분쟁 지역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만약에 미국이 원하면 동맹국인 한국은 군대를 보내야 한다. 남중국해에서
이 군사적 충돌이 빚어진다. 네. 그래서 우리 군이 동원돼야 될 상황이다. 아이고 끔찍합니다. 네, 우리 안보에게는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좀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하고도 가까워야 되겠지만은 중국하고도 가까운 사이 아니겠어요? 굳이 척을 들 필요는 없죠. 네. 수교 당시 그 경제 규모가 사실 그 똑같았었어요. 그 네네. 경제 규모가 8배로 벌어지고 그 이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25%를 넘어선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하고 이렇게 거리를 둔다. 아니 거리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군사적인 그 적대 관계가 된다. 네네. 아이고 이건 참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그렇습니다. 일입니다. 뭐 어느 나라에 우리가 의존할 것도 없고 또 기댈 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군사 주권은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 예비군 끝났어요? 저는 민방입니다. 민방이군요. 네.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민방이 끝났습니다. 아, 끝났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아, 네. 이 나라를 잘 아,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 동네를 지켜야 돼서. 아 그래요? 네. 저 인천시 장기동. 네, 계양구 장기동입니다. 장기동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정상근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 505 여기까지고요. 자 교통정보센터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5시 25분 지나고 있는데 김은아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후 교통량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돌발 상황도 잇따르는데요.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강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나 광암터널 부근에서 토평까지 8km 구간에서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한남에서 서초 사이로 차가 많고요. 더 가서 판교 67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차로 변경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 3차로에서는 작업하면서 송악나들목에서 서평택 나들목까지 7km 구간에서 정체고요. 화성휴게소 부근과 매송휴게소 부근에서 용담터널, 일직분기점 부근에서 금천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오늘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 방향 충주분기점 부근에서 북충주 사이 2차로에서 작업하면서 일대 4km 구간에서 속도 못 내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중부 3터널 부근에서 1터널까지 5km 구간과 만남휴게소에서 하남분기점까지 2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금강산 남측시설을 철거하라. 지난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런 지시가 내려진 이후 우리 정부는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역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전에 방송됐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은 북한이 금강산 문제만을 가지고 실무회담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계기로 승부를 걸어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시경 북한이 정부의 금강산 실무회담 제안에 대해서 하루 만에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별도의 실무회담 없이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합의할 것을 주장했는데요. 김준영 원장의 예측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 판단으로는 지금 우리가 승부를 던질 때고 그거는 금강산 금강산과 관련된 전향적인 조치를 해야 할 때다.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상 전향적인. 우리가 조금 구별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단순히 저는 뭐라도 줄을 잡고 본류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실무회담을 하자라고 한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실무회담을 단순히 재개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우리의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근본적인 자세가 배팅을 하고 미국을 설득시킨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으면 단순한 금강산 문제를 가지고 실무회담은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사실상 계기로 한번 우리도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도 생각합니다. 배팅을 해야 된다. 김용민 라이브. 지난주 화요일 MBC PD 수첩은
검사범죄 2부작 중 일부 스폰서 검사와 재벌 변호사를 방송했습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자정기능 상실을 고발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검사범죄 2부 검사와 금융 재벌 편 이걸 방송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이 나가기 전까지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비리가 폭로된 검사 출신 변호사가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 신청을 낸 건데요. 그런데 결과는요. 소송에서 승소해서 MBC가요. 오늘 밤 정상 방송된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PD수첩의 담당 부장인 박건식 시사교양 일부 부장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코링크 피 핵심이 정경심 교수가 아니고 오늘 방송에 나올 유준환 골든브릿지 증권 회장 겸 상상인 그룹 회장이라고 보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의 실제 우두머리가 정경심이 아니라 유준환 골든브릿지 증권 대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제보자 X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말을 믿고 어떻게 방송을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는 방송의 신빙성이 없다. 이 주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인데요. 이분이 그냥 감옥 안에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서 검사분들도 사실 이 금융 분야를 잘 모르고요. 특히 사모펀드가 걸려 있거든요. 예. 조금 말씀드리면 이 코링크피 지금 네. 조국 장관 관련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이 코링크피 핵심이 정경심 교수가 아니고 오늘 방송할 유원준 골든브릿지 증권 회장 겸 상상인 그룹 회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조범동의 실제 어떤 우두머리 그건 유원준 골든브릿지 증권 대표를 보고 있고요. 아 오늘 예정돼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한 근거를 우리 제보자 X가 됐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냥 단순한 어떤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대검에서 조서 그다음에 수많은 통화 기록 내역을 소송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어떤 의혹의 근거를 갖고 방송하는 것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WFM 주식 매입 당일에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이체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것을 뇌물이 아닌가 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온 박지훈 변호사가 검찰의 수사 포인트를 짚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모든 것을 개입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법조팀의 허배균 기자는 당시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이었다. 그래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뇌물 혐의까지 볼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봤을 때 청와대에서 현금 인출기죠. 네. 거기서 5천만 원을 지금 입금했던 내역도 지금 나왔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조국 전 장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돈이 갔다라는 거. 그 돈이 일단 차명이어야 되고 차명인데 그 돈을 지급한 사람이 조국 전 장관이고. 그래서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모든 것을 개입하고 알고 있었다. 이게 검찰의 어떤 수사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조 전 장관의 이제 이게 알았다고 하면 공직자윤리법 위반부터 해서 뭐 지금 크게는 뇌물 혐의까지 좀 뭐 볼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그 민정수석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어떤 대가성을 가지고 정보를 준 건 아니냐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조 전 장관의 입장은 본인은 알지 못했고 그 투자도 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 좀 확고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체한 5천만 원은 조국 전 장관의 돈이 아닐 듯하다. 그 배후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나온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경률 회계사의 말입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는 의심에 대한 반론을 하고 싶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 계좌를 열어라. 계좌를 확인해주면 된다. 확인시켜주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게 되면 결국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조국 전 장관의 돈이 아닐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그 추정합니다. 배후에 누군가가 있는 것이고 예. 그 돈을 조국 전 장관이 중간에서 예. 작전주에 껴주면서 네. 뭔가 이득을 취하게 만들어 준 거다라고 지금 본인이 그냥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 추정입니다. 그런데 굳이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까지 자기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 할 일이 할까요? 근데 민정수석 아니었습니까? 민정수석이었고요. 네. 당시 윤모 총경의 경우가 다른 코스닥 주식을 또 이렇게 취득하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아까 윤모 총경하고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뭐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민정이라면 네네. 상당히 이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곳인데 윤모 총경께서도 코스닥 주식을 취득 내지는 이제 증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2018년 1월을 전후한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될 곳에서 그것처럼 이제 공직기강이 많이 흐트러지고 있었다라면 저의 상상이 그렇게 너무 무모한 것만은 아닐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저의 이와 같은 의심에 대한 반론은 아주 간단하다는 것. 계좌를 열어주시면 된다는 것. 김용민 라이브.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현행법 위반이다. 택시업계가 검찰에 고발한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은 타다를 법 위반, 즉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타다 측 대표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타다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왔는데요. 무조건 불법 퇴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의력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논의력. 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타다 서비스 무조건 불법 퇴출 이렇게 가는 것도 뭔가 시대 흐름에 글로벌 흐름에 그렇죠.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타협점을 좀 찾아야 된다. 그거는 도도히 이렇게 밀려오는 하나의 이 4차 산업. 그렇죠. 사회적 혁명이죠. 근데 또 동시에 이 기사님들이 지금 그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죠. 과도기예요. 그래서 저는 논의력이라는 말 이걸 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한 사회가 이런 문제들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맞아요. 이걸 이렇게 논의에 통해서 해결해내야지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뭐 끝장을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좋은 말씀이네요. 총 맞은 것처럼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듣겠습니다.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 그냥 웃었어 그냥 허탈하게 웃으며 하나만 묻자 해서 우리 왜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 어떻게 좀 해줘 날 좀 치료해줘 이러다 내 가슴 다 망가져 구멍난 가슴이 어느새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흘러 이러기 싫은데 정말 싫은데 정말 싫은데 정말 일어서는 널 따라 무작정 쫓아가서 도망치듯 걷는 너의 뒤에서 소리쳤어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총 맞은 것처럼 노래 들었고요. 네. 촛불 계엄령 문건 관련한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귀에 쏙 마음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월요일 군인권센터가 추가로 문건 원본을 공개하면서 덮여있던 많은 사실과 의혹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번 기자회견을 냈습니다. 군인권센터가요. 검찰이 당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은폐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나온 이야기와 그간의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요즘 옥체를 보존하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신다면서요? 네, 여기저기서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요. 처자식이 없는 게 다행이죠. 예. 자,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그러면서 계엄령 문건 추가 제보 내용을 발표하셨는데 그 제보자의 뭐 신원을 밝힐 수는 없지만은 믿을 만한 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공판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진술의 신빙성은 공판 모니터링에서 진술한 것들하고 저희가 다 교차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진술의 신빙성은 있고 불기소 처분장에도 사실은 사실의 흔적이 조금씩은 나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검찰이 좀 장난질한 것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는 것들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예. 자, 계엄령 최초 논의 시점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인 것 같은데, 네. 저는 굉장히 그 의문이었던 게 뭐냐면은 2016년 11월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정권이 계엄령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2017년 2월 17일에 처음 그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문건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그 말은 이 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이 2017년 2월 17일 날 네. 이런 문건을 최초로 한민구 장관이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린 건 사실상 명백히 허위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고요. 그보다 일주일 전인 2월 10일 날 그 조현천하고 김관진이 만납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그 이전으로 올라가야 되고 청와대에서 접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으로 또 올라가면 불기소 처분장에도 네. 2016년 10월에 예. 그 당시 청와대 행정관인 공군 법무관에게 예.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 방안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한민구 장관이 했거든요. 그럼 계엄령 모의가 그때 2016년 10월이 최초의 모의는 사실상 이렇게 진행된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청와대발 계엄 문건이 작성됐기 때문에 이것은 청와대의 하명에 의한 네. 친위 구테타 계획이다라고 볼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죠. 예. 2016년 10월이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탄핵 소추되기 전 단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색해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참고인 중지 상태죠. 박근혜 대통령도 피의자 중에 하나입니다. 피고는 아니지만 기소가 돼야 되니까요. 그 박 전 대통령도 이런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피의자네요. 뭐 당시 이제 탄핵 전후로 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측에서 약간의 물러나 있긴 했지만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강도 높게 해봐야 되는 게 네. 사실인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계엄령을 남발했던 분이 그분의 아버지였는데. 그렇죠. 이제 보고 배운 게 이제 그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그렇다면은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게 2016년 12월 10일 이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이 이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겠는가 하는 네. 그런 그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사를 강도 높게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지금 서로 거짓말하고 있는데요. 네. 조현천이 편지로 진술을 한 게 있어요. 네네네. 그 진술에 따르면 한민구가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민구는 조현천이 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서로 지금 떠넘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범죄 사실을 가지고 있는 피의자의 말만 믿고 사실은 이 문건이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느냐, 누가 계엄령 계획의 윗선인지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들을 다 그냥 뒤로 밀어두고 그냥 한민구 장관을 2018년 10월 18일 날 검찰 합동수사단에 불러서 수사하는데
이 당시에 검찰이 기무사 계엄령 TF 실무자들로부터 다수의 진술을 확보하거든요. 한민구 장관을 부르기 전에. 근데 검찰은 수사받은 한 장관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전부터 검토를 하고 있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진술을 하셨기 때문에 TF에. 그러니까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말하면은 사실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구속 사유가 되는 구속 거예요.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14시간 수사 끝에 한민구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1년 가까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검찰은 한민구 장관에게 증거인멸할 시간을 1년이나 벌어준 것이고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굉장히 비교되죠. 정경심 교수하고는요. 그리고 다음 날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한 11시간 정도 수사를 하는데요. 자기는 전혀 모른다. 검찰은 그대로 믿어줬고 추가 수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2월 10일 날 김관진과 조현천이 청와대에 만난 것을 이미 검찰 합동수사단은 알고 있었고 2월 10일부터 기무사에서 문건 작성 작업이 시작된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말만 듣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낸 거죠. 그럼 앞서서 TF 실무자도 왜 소환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진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깔고 뭉갠 거죠. 네. 자, 그 한민구 씨 같은 경우는 조현천 씨한테 다 뒤집어 씌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기는 지시한 바 없는데 조현천 씨가 계엄령 문건 들고 와가지고 이거 한번 어떻습니까? 괜찮은 아이디어죠. 이러면서 내밀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한민구 장관은 바지 사장인 거고요. 실제 사장은 따로 있는 거고 그 하명이 BH로부터 나왔다면 그 전직 장관을 지낸 그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하나의 핵심적인 심부름 역할을 또는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개연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 윗선이 누군지를 밝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명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 그러니까 수사를 이게 한교안 당대표의 말따나 계엄의 계자도 못 들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강도 높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결백하거나 아니면 범죄의 사실이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찜찜하게 화장실 갔다가 뭐 안 닦고 나온 것처럼 지금 그런 식으로 수사를 뚜껑을 덮어버린 거죠. 이것을 뭐 이철희 의원은 수사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수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참고인 중지와 기소 중지는 수사가 중단된 것일 뿐이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철희 의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철희 의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행까지 이렇게 의심하는 거는 너무 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철희 의원님께서 그 이후로 이 사건에 대한 팔로우를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지금 TF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소강원 장군, 기우진 장군이 지금 구속됐다가 풀려나고 이 사람들이 재판받고 있잖아요. 지금 소강원 그 장군이 얼마 전에 1심 재판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선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을 저희가 다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자들 TF에서 다 기소된 사람들 이 장군들의 발언들을 공판장에서 피고인 신문을 하잖아요. 그거 다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옮겨 적은 것들을 바탕으로 제보자들하고의 진술을 엮어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합리적 추론과 내지는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임태훈 소장님이 그동안 공개했던 문건들 정말 충격적인 문건들인데 그걸 이미 검찰은 다 갖고 있다.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문건이 저희가 2개로 이때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렇지만은 문건이 총 10개가 만들어졌어요. 10개.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원문에 가까운 두 번째 것. 그리고 9번째 문건이 먼저 공개됐고 저희가 추가로 얼마 전에 국감장에서 제가 공개한 게 두 번째 문건이죠. 작년에 공개된 건 9번째 문건. 9번째 문건. 근데 9번째 문건은 전에 김종대 정의당 의원 나와가지고 말하자면은 고친 거다. 말하자면 가짜 원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뭐냐면 5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얘네들이 부랴부랴 겁을 내고는 5월 10일 날 비밀 문서 등재를 그때 합니다. 훈련 2급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을 제목도 고치고
전시계엄 합수 업무 계획이라고 고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물을 탄 거죠. 예, 물타기하고 예. 많이 완화시킨 것 그게 같아요. 9번째 문건. 9번째 문건이죠. 네. 그러니까 10번째 문건도 있는데 예. 10번째 문건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좀 담겨 있나 봐요. 네. 9번째 문건으로 보고할까요? 10번째 문건으로 보고할까요? 이때 당시 들켰잖아요. 저희가 네네네. 작년에 3월 8일 날 폭로하면서 위수령 네. 관련해서 네네. 그런데 10번째 문건은 민감하니까 예. 9번째 문건으로 예. 보고해라라고 한 걸 봐서는 예. 이 문건들에는 더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저희들이 추론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그 문건 10개 다 확보하고 있을까요? 확보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예. 확보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 놓고는 지금 기소 중단으로 네네네. 지금 조치를 내린 것인데 네네. 그래요. 처음에는요, 이게 예. 문건을 예. 어떻게 지시하냐면요. 네. 이게 자유한국당에서는 자꾸 이거 군사 기밀이라 그러는데요. 네. 군사 보안 문서를 작성할 때는 기한을 먼저 올려서 네네. 문서 생성 번호하고 이런 네. 것들을 다 결제를 받아서 예. 이것을 인트라넷에서 기무 인트라넷에서 또는 국방망에서 이것을 작성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인가받지 않은 USB를 차에서 가져오고 예. 인가받지 않은 노트북을 갖고 와서 자기들이 몰래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는 문서를 작성했는데 네. 처음엔 수기로 작성하라고 해요. 수기로. 네. 손으로. 예. 손으로. 예. 손으로 요즘 누가 문건을 작성을 잘 안 하죠. 그만큼 비밀이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네들의 반란 계획이 신입 구타타 계획이 소문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디지털 문서로 되면 그야말로 복사하기 붙여넣기만 하면은 네, 다 되는 다 거죠. 탄로가 나니까. 예. 예. 그래서 처음에는 수기로 작성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수기로 작성된 것들은 증거로 확보되지 않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이제 12.12 군사 구테타 이후에 네. 구테타 계획을 짜본 사람이 없으니까 기무사에서 막 찾았대요. 그래서 저기 지방에 있는 그런 걸 한번 이제 다뤄봤던 끝물에 있던 사람을 네. 불러 올려서 TF에 합류시켰다 하더라고요. 1979년 12월 12일 그 구테타 안에 네네네. 그 아는 사람들이 이제 기초로 없으니까 보안사 시절에 그 정도로까지 공을 들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음만 납니다 정말. 예. 자, 그 두 번째 문건을 얼마 전에 공개하시면서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검찰이 이렇게 수사 중단한 것은 더 깊게 파고들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조현천 씨가 외국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이 국내 수사할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수사 중단한 것은 검찰 내에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키즈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검찰은 이제까지 강도 높게 수사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쳐내는 역할을 했지. 본인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총리까지 지내고 법무부 장관 지내고 공안통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후배들이 많고 굉장히 겁내죠, 사실은. 그러니까 장자연 사건이나 이런 것들하고 유추해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차관 하나도 지금 제대로 못 잡았지 않습니까?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요.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검찰은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정의를 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굉장히 눈을 감았을 개연성이 높다. 아까 앞서 말했지만 한민구 장관이나 김관진 장관의 그러한 혐의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발에 대해서 더 강도 높게 조사를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못 믿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지검장이었기 때문에 나는 뭐 이게 위임 정결 사항이라서 도장을 대신 찍었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VIP 관심 사안이고 특명 사안인데 문무일 검찰총장하고 지검장이 보고 안 받다는 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을 더 이상 핫바지로 안 봤으면 좋겠고 국민들 무서운지 생각하고 주권자 무서운지 생각하고는 사실은 지금이라도 잘 검토해서 미진한 부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본인은 보고받은 적도 없다라고 대변인을 통해서 변명에 급급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그 정경심 교수의 사건 수사와 비교했을 때 비겁한 변명이죠.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임태훈 소장에게 이제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고발장 하태경 의원님은요. 속기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지금 임태훈 소장이 국감에서 위증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위증을 고발하라고 해보세요. 무고죄로 저 한번 고발해 볼 테니까 고소해 볼 테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요 의정활동 하시는 건 좋은데. 시민사회 단체를 되게 그 비하하는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그 처음에 그 위수령 관련해서 동원해서 뭐 이제 그 유혈 쿠데타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얘기도 군인권센터를 군괴담센터라고 군괴담센터 비하하면서 기자회견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과연 이렇게 되면 내년 국회에서 이분을 볼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의정활동 열심히 하신 분이시거든요. 제발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황교안 대표가 이제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황교안 대표님이 좀 해주시면 좋은데 안 하고 자유한국당이 고발했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이 고발을 했어요. 대환영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임태훈 소장이요? 왜냐하면 문건에 관련된 것은 이게 기밀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성립이 안 돼요.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결국은 이것이 다른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있어서 대환영인 것이고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입증하라고 요구를 했지 그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 공익적인 목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 범죄가 성립이 안 되죠. 네, 군인권센터가 지금까지 공개한 것 외에 또 다른 폭로할 그런 어떤 문건이 있습니까?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그 제보가 계속 들어와요. 이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익 제보자분들이 또 어떤 제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참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 속이 탈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에 대해서 전면 재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긴 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검찰이 그걸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기로 작년에 합의를 여야가 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서 전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 인터뷰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1부 마치겠습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옵니다.